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자, 5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근육들의 상호작용 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어떤 뼈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수의적인 활동인 거거든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 뼈를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경이 명령을 근육한테 내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수의적인 활동이라고 하고 그걸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승모근과 광배근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간 배웠던 승모근에 대한 힘선, 라인 오브 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요 한쪽 면만 제가 그려볼게요. 일단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방향을, 그리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부 승모근에 대한 부분들과 하부 승모근에 대한 방향성만 1차적으로 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포스처에 대해서 만약에 내 몸이 라운드 숄더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깨뼈 입장에서, 빗장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서 표현드린 대로 프로트랙션하고 엘리베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내밈을하고 올림한다라고 제가 정의를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내밈하고 올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요 상부 승모근에 대한 어퍼 파이버들이 적응성 단축, 자세성 단축하려고 하는 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는 쇼트닝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승모근은 분명히 3개의 힘선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퍼 파이버 쪽에서 올리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얘만 올라가나요? 아니겠죠. 빗장뼈가 올림하고 내밈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뼈도 올림하고 내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왜? AC 관절과 ST 관절은 빗장뼈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절이에요. 빗장뼈가 없으면 AC 관절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AC하고 ST 관절은 스카플라의 용어잖아요. 그러면 이 스카플라라고 하는 어깨뼈의 움직임은 빗장뼈라고 하는 클래비클에 의해서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올림이 되는 상황이고 내밈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하부 승모근은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랭스닝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좀 우스개 같지만 수학적인 내용들 좀 간단한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얘를 좀 이렇게 길게 빼고 얘도 좀 길게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좀 억지스럽지만 요 코사인 90도 나오거든요.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90도가 힘이 0이에요. 숫자가 결과값이 0이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활성도가 높아지면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이 제로가 된다. 힘을 잘 못 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얘가 활성화가 된다면 얘가 갖고 있는 기준이 억제가 된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가지에 대한 개념을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퍼 파이버는 스트레칭을 기준으로 가져간다. 2번째, 이 어퍼 파이버가 스트레칭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게 수동적이던 누가 나를 해주던 능동적이던 내가 그 스트레칭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던 결국 힘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이 어퍼 파이버에 짧아지려고 하는 속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하부 승모근이에요. 근데 하부 승모근과 상부 승모근에 대한 개념에서 질량에 대한 크기로 본다면 상부 승모근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근육이 내는 힘은 단위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즉 근육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또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내는 힘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상부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은 분명히 힘의 편차를 갖고 있어요. 면적 단위도 상부 승모근이 훨씬 더 넓게 면적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하부 승모근은 상부 승모근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광배근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살펴보면 이젠 좀 얘기가 달라져요. 광배근이라고 하는 녀석도 힘선에 대한 방향을 한번 그려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먼저 광배근은 요런 방향도 있습니다. 얘는 요런 방향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요런 방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광배근을 표현하기 전에 제가 무슨 근육 얘기하다 왔죠? 하부 승모근 관련된 얘기하다 왔죠? 자, 하부 승모근에 대한 힘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들 이 방향이 좀 억지스럽지만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승모근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하부 승모근은 이 상부 승모근을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힘선을 고려하는 게 승모근에만 편중되지 않고
또 다른 힘선들의 합성을 만들어내면 이제 하부 승모근은 광배근들과 합성하는 기준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녀석에 대한 합성 기준은 당연히 어퍼 파이버라고 하는 상부 승모근보다 더 큰 힘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모근이 막 긴장이 많이 돼 있어서 불편했던 고객들한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그렇게 풀어놓고 얘가 다시 올라가는 힘에 대한 방향을 이니비션, 억제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왜? 얘는 평상시에 학습되는 생활 조건 자체가 올림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러고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그러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때 역학적 개념을 동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승모근의 기준의 활성도가 일반적인 생활에선 얘를 많이 쓰도록 한다. 그래서 나는 승모근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한다.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힘으로부터 하부 승모근에 대한 관련된 기준과 광배근에 대한 관련된 기준으로서의 트레이닝을 열심히만 연습해줘서 이 발달 구조에 대한 방향성만 딱 잡아준다면 상부 승모근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활성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광배근과 하부 승모근의 같은 힘선에 의한 발달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미쳤던 상부 승모근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 표현드린 대로 해석의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해석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학적인 개념들이에요. 그 역학적인 개념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의 룰과 규칙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만 갖고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오늘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 어떤 근육들을 운동해야 돼? 또는 어떤 근육들을 기준으로 또 어떤 근육을 보면서 그 근육들과의 합성 기준을 만들 거야? 또는 분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거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부 승모근 하면 사실 떠오르는 동작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Y레이즈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Y레이즈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하부 승모근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는 동작으로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Y레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라운드 숄더가 하부 승모근이 상당 부분 랭스닝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구심성하기 위해서 얘를 이러한 자세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진이나 이런 동작들을 보게 되면 어퍼 파이버가 굉장히 높게 자리 잡아요. 두 번째 실수는 Y레이즈를 하는 과정에서 엎드려서 하는 동작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생각해보면 알지만 엎드린 상황에 대해서 팔을 들잖아요. 그러면 쇄골뼈가 올림하려고 하는 조건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앉아서 할 때하고는 얘기가 달라져요. 엎드린 자세에서는 등펴하기가 훨씬 힘들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엎드려서 내가 이런 레이즈 동작들을 해버리게 되면 어퍼 파이버만 엄청나게 과활성화된다고요. 안 그래도 얘가 활성화가 엄청 돼 있는데 자세에 대한 기준점에 이해가 없으면 누군가가 했던 동작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이게 더 활성화된다라는 거를 고객은 느끼고 있는데 트레이너는 여기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모근 입장에서 Y레이즈를 한다? 로어 파이버는 어퍼 파이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1차적으로 팔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로어 파이버보다는 어퍼 파이버가 더 많은 활성도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 과정들을 광배근 입장에서 같이 풀어가는 과정만 잘 생각하셔도 선생님들께서 운동을 끌고 가는 방향성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해부학적 운동 펼칠 때 이게 하부 승모근과 광배근에 대한 아주 직관된 운동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구조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켜드리고 직관되게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도 따라하면서 와 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는 자극 범위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뭐 더 길어지면 지금 이러한 슬라이드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또 이거 하루 종일 또 이 얘기만 하다가 넘어가야 되니 1차적인 관점은 뭐 요 정도로 좀 생략된 조건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한번 계속해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엔 승모근과 흉쇄유돌근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승모근과 흉쇄유돌근과 관련된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두부 전방 자세라는 forward head posture 또는 forward head,
이러한 자세 있죠. 자, 이러한 자세가 된 사람한테 얘를 리트랙션을 해야 되라고 설명하는 강사가 있거든요. 제발 좀 닥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번째 챕터에서 라운드 숄더의 기준은 제가 뭐라 그랬죠? 등뼈라 그랬죠? 한번 선생님들 해보세요. 등뼈를 뒤구름을 크게 해놓으면 지금 제 머리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세요? 자, 등뼈를 한번 펴볼게요. 자, 머리의 위치가 뒤로 리트랙션 되는 거 보이세요? 다시 뒤구름 해볼게요. 프로트랙션 된 거 보이죠? 지금 제 머리의 위치가 프로트랙션 된 건 머리 혼자 나간 건가요? 등뼈가 뒤로 나가는 과정 안에 나의 신체 질량의 중심을 앞, 뒤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한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등뼈가 된 상태에서 뒤로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뒤에가 병진 운동량이 커지면서 찝혀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뒤로 집어넣는 이직거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등만 펴면 돼요. 등만 펴면. 머리는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해석하는 관점이 현재 나한테 주어진 자세에 대한 결과가 다소 부정적일지라도 원인에 대한 기준만 다소 명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조절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워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의 흉쇄 유돌근이 이렇게 돼서 과활성화돼 있어요. 그럼 흉쇄 유돌근 입장에서는 얘가 더 나가려고 하는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거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스터노클로이드 마스토이드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흉쇄 유돌근, 줄임말로 SCM, 목 빗근, 요 녀석들에 대한 기준이 당연히 과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과활성화된 원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흉쇄 유돌근의 과활성화가 얘 혼자 나간 건가요? 예를 들면 등은 이러고 있는데 머리를 이러고 내민 건가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하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등뼈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방향성, 경추부까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마셔서 흉쇄 유돌근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좋은 방식입니다. 근본적인 교정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소라식이라고 하는 등뼈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방향성들을 선생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트레이닝을 진행하거나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데에도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절차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오랜 시간 운동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내 몸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 나의 신체 구조가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옵티멀 포스처라고 하는 해부학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고, 그걸 저는 해부학적 운동이다라는 개념 안에 아나토미컬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구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해부학적 운동은 없던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그 방향대로 가보자라고 하는 걸 그냥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다소 제가 표현된 내용을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는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할 때 이 카메라 앵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숙이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떤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네 목부터 좀 고쳐라. 이 쌍놈 새끼 아주 그냥. 자, 세 번째는 승모근과 견갑거근의 관계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보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생님들께서 기초해부학을 하나씩 뼈대근을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승모근 중에 상부 승모근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힘선이 지금 이런 방향이죠. 요런 방향 맞죠? 자, 견갑거근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견갑골의 수페리어 앵글과 메디알 보더를 타고 스카폴라 스파인의 루트 거의 위쪽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얘 힘선을 거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방향이거든요. 자, 얘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뭐 대충 여기가 스카폴라 스파인의 루트니까 한 요 정도가 앵글이 되겠죠. 스페리어 앵글 정도가. 자, 여기서 지금 요렇게 가는 방향이거든요. 어라? 좀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라운드 숄더가 되게 되면 클레비클이라고 하는 빗장뼈가 올림과 내밈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올림된 기준의 방향성을 상부 승모근이 적응성 단축으로 끌고 가는데 레베이터 스카폴레는 기시 정지 관점에서 보면 인설션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깨뼈에 삼각에 붙잖아요.
그쵸? 위쪽 모서리 정도에 붙잖아요. 얘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쇄골이 올라오면 어깨뼈는 뭐 분리가 되나요? 같이 올라와야죠.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부 승모근에 의해 견갑거근도 짧아지는 거예요. 견갑거근만 짧아지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액세서리 너브라고 하는 트라페지우스와 스터노클라이도마스토이드라고 하는 목빗근, 흉쇄 유돌근의 신경이 마비된 상황이라면 레베이터 스카플레가 그 일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저는 뭐 22년 동안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고객이 피트니스에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레베이터 스카플레 입장에서 올렸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빗장뼈가 올라갔기 때문에 견갑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어도 뼈마다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스카플라 한번 올려보세요. 어깨 한번 올려보세요. 어깨. 네. 자, 올려보세요. 저는 질문을 좀 계속 해볼게요. 아니요, 선생님, 스카플라 올려보시라고. 스카플라를 올려보세요. 아니, 거울을 한번 선생님들 보시면 지금 내가 스카플라를 올리는지 빗장뼈를 올리는지 한번 보세요. 스카플라를 올려보시라고요. 자, 요거 고정해놓고 한번 스카플라 올려보세요. 올라가나? 이거 뭐 될 수나 있나 몰라. 자, 올림과 내밈. 요 용어는 빗장뼈 용어예요. 어깨 올림이란 용어는 뭉뚱그려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빗장뼈 용어예요.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올림이라고 하는 저 엘리베이션의 용어가 스카플라 용어가 아니라고? 그렇지, 빗장뼈 용어였지? 그러면 올림된 스카플라는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빗장뼈의 용어라고 정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빗장뼈와 연결된 근육들 중에 또는 빗장뼈와 부착하고 있는 근육들 중에 어떤 녀석이 올림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걔를 관리해서 내릴 수만 있다면 스카폴라가 내려오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놓쳐지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과정은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 키네지올로지 책 갖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시죠? 그 한글이죠? 근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깨끗하죠? 다 어깨복합체부터 보고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의 원리를 가지고 5장부터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맨 뒤에 있는 뭐 러닝 게이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안 되니까 뭐 해석이 되나? 그냥 우리가 근육 기능의 부학 이런 거에 반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운동학과 기능의 부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해석 기준의 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디테일하고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운동학이라고 하는 키네지올로지가 기능의 부학의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얘를 해석할 수 있는 원인들의 베리에이션, 다양성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있을 때 논리적인 해석과 함께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표현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지금 견갑거근도 짧아지고 상부 승모근도 짧아졌어요. 누구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표현 드리지 않았나요? 상부 승모근에 의한 견갑거근이 짧아진 거다. 이해되죠? 자, 또 그 전에 슬라이드에 제가 이런 표현 드렸죠. 근육이 내는 힘은 단위 면적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얘가 질량이 클 것 같으세요? 상부 승모근이 질량이 클 것 같으세요? 견갑거근 마사지 존나 해도 상부 승모근 제대로 관리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견갑거근은 다시 짧아져. 왜?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순서거든요. 이건 신경학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레베이터 스카플레 지배하는 신경 뭐죠? 도잘 스카플라 너브. 이거 몇 번에서 나오는 거죠? 4번, 5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승모근 지배하는 신경 뭐죠? 뇌 11번 신경, 더부신경. 뇌신경에서 먼저 나온다고요. 얘는 스트레스만 많이 받아도 이러고 긴장한다고요. 춥기만 해도 막 이런다고요. 얘가 먼저 나오는 건데 얘가 어떻게 따라가요? 신경의 순서가 다른데, 그쵸? 질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힘 발생도 다르고,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고려하셔서 견갑거근이 짧아져 있네 라고 확인이 되셨다면 아, 맞다. 그때 저 새끼가 상부 승모근이 더 짧아지는 힘이 견갑거근보다 세다 그랬어.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 먼저 하고 견갑거근을 풀어도 늦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 근막 스트레칭이고 그걸 관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힘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게 해부학적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승모근과 전거근의 관계. 자, 이제 승모근의 힘선 좀 일단 그려볼게요. 선생님도 방향성 뭐 이렇게 뭐 큰 언급이 없다면 구심성 방향으로 저는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견갑거근의 방향, 전거근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라운드 숄더에 의해서 상부 승모근이 거상이 됐어요.
그 거상이라고 하는 건 올림에 의한 내밈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얘가 올라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견각거근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죠. 근데 얘 방향은 지금 전거근의 방향은 뭔가 지금 이런 방향이죠. 자, 요거 굳이 좀 억지스럽지만 제가 한 줄로 한번 이어볼게요. 한 줄로 그냥 좀 그냥 억지스러워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좀 이런 방향이거든요. 이런 방향. 근데 상부승모근은 지금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올림근이고 상부승모근도 올림근이죠. 얘는 내려오는 주행 방향이니 내림근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거근도 내리는 기능이 있어요. 디프레션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자, 근데 이 전거근이 내림한다라는 개념은 인페리어 앵글이라고 하는 요 아래쪽 모서리각에서 마치 갈비뼈 한 9번째, 많게는 10번째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끌어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정상적인 위돌림의 방향을 어버드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 어깨 및 공간, 봉우리 및 공간이라고 하는 서브에이크러멀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을 확장해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팔 들어올 때 찝힌다고요. 그게 임핀지먼트예요. 뼈가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 조직에 손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 개념으로 이제 진단명이 붙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퍼 트라페지우스 하나를 봤어요. 아, 얘도 짧아졌네? 그치, 반대 방향을 봐주는 거야. 아, 얘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것도 뭐 있죠? 여기로 내려가는 거 하나 있었죠. 광배근. 걔도 정상 길이를 못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깨뼈에 대한 관련된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어깨뼈에 대한 과정에 대한 방향은 올림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으나 posterior tilting external rotation, 어버드 로테이션이에요. 여기서의 어버드 로테이션이 얘가 이쪽으로 끌어당김 작용을 아래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올리는 기전이 세다 보니 결국은 이 녀석이 정상적인 어버드 로테이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기준, 이걸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보면 라운드 숄더가 갖고 있는 기준이 왜 어깨뼈의 기능적인 문제로 연결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놓치지 마셔서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이 승모근에 대한 기준 하나 가지고 지금 상지의 뒤쪽 머슬들을 다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미드 트라페지우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요거 바로 뜯어내면 안에 뭐 있죠? 롬보이드, 마이너, 메이저 있죠. 능형근, 마름모근 있는 거죠. 얘도 같이 랭스닝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롬보이드 얘기할 때 어깨뼈를 소라식 월, 마치 흉벽에 잘 견고히 붙여주는 고정되는 스테빌라이저의 머슬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나치게 랭슨이 돼 있으니 구심성 하려고 할 때 얘가 제 기능으로 따라 들어오겠냐고요. 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승모근은 상지의 시작이 어쩔 수 없어요. 상지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얘가 내려가는 과정 안에 상지와 하지의 중심이 되는 광배근을 기준으로 트렁크에 대한 방향성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기준까지도 이 힘선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힙 조인트 내려가서 하지를 보고 니 조인트 보고 앵클을 보는 거예요. 그 앵클에 대한 과정들과 힙 조인트에 대한 과정이 큰 모바일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하지에서 불안정한 관절이라 정의된 니 조인트의 움직임을 또 만들게 되거든요. 이건 뭐 이후에 제가 뭐 대퇴부에 관련된 다리 관련된 트레이닝 또 다리 관련된 기준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견봉화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이 견봉화 공간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스카폴라 스파인이라고 하면 지금 스카폴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여기가 클레비클이고 요게 스카폴라 수페리어 앵글, 메디알 보더, 인페리얼 앵글, 여기가 라테랄 보더, 그 다음에 여기가 스카폴라 스파인. 이 어깨뼈의 허리를 메디알 쪽에서 라테랄로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에이크로미온인데 요 에이크로미온 밑에와 이 윗팔배 머리가 지금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 공간을 우리가 견봉하 공간 또는 봉우리 밑 공간이라고 하는 서브 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되는 요 사이의 조직이 임상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1cm가 안 돼. 약 한 8mm 정도, 8.5,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벌사라고 하는 윤활집,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널리 알고 계신 수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하는 가시위근, 그 밑에 약간 앞쪽이긴 하나 코라코 휴머랄 리가먼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밑에 글레노 휴머랄 리가먼트의 수페리어 파티가 있고, 그 밑에 조인트 캡슐, 그 밑에 멤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직층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최소 5mm가 넘어요. 5mm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어깨뼈가 위돌림을 제대로 안 하면 위팔뼈가 올라가려고 할 때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어깨뼈는 왜 안 움직여? 맞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서라투스 안테리어리라고 하는 전거근이 위돌림을 통해서 어깨뼈의 공간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위팔뼈가 다소 위쪽으로 병진 운동 트랜슬레이션을 하더라도 얘가 위돌림을 해주면서 위팔뼈의 머리, 헤드 쪽의 가장 윗부분이 에이크로미언 쪽에 부딪히지 않게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180도 완전 벌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을 한 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근데 저 라운드 숄더, 승모근에 대한 개념 설명 계속할 땐 제가 기준이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라운드 숄더는 이 어깨뼈가 어버드 로테이션을 지금 저는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안 하면 찝힌다, 안 하면 찝힌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라운드 숄더는 어버드 로테이션 한다 그랬나요? 다운워드 로테이션 한다 그랬나요? 다운워드 로테이션 한다 그랬죠. 아래쪽 돌림, 하방 회전.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공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미 어깨뼈가 이렇게 아래쪽 돌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임상적으로 8, 9mm 정도 된다 그랬죠. 뭐 8.5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보다 시작 자세가 더 좁아지는 상황에서 팔 들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신 나간 트레이너가 레터럴 레이즈 이런 거 시키면 그냥 사요나라 하는 거야. 너 힘 좀 끊어져라 이렇게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구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이 고객의 자세를 평가했었을 때 내가 지금 시키고 싶은 동작이 삼각근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동작인 건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고객의 평상시 자세가 라운드 숄더가 극심하거나 라운드 숄더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자세에서 내가 이런 벌림 운동 시켜버리게 되면 삼각근은 발달이 돼도 극상근은 힘줄 날아간다고요. 그 로테이터 커프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이 로테이터 커프 진짜 졸라 중요해요. 이 로테이터 커프 깨져버리면 어깨뼈 회전 운동에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 반드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알고 운동을 해야 우리가 지도하는 운동 안에 고객들이 더 다치지 않고 내가 운동을 비싼 돈 내고 시간 내서 내 몸 맡겨서 했는데 하길 잘했다 얘기를 하면서 소개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가 없는데 이거 하면 좋아져요. 저거 하면 좋아져요. 그리고 어떤 진단명을 갖고 온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객은 대부분 운동이 가능한 고객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만 알고 있고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데 이걸 병적인 상황으로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그냥 엎드려 놓고 마사지만 졸라 하고 있는 거야. 이 고객은 헷갈리지. 내가 지금 마사지 받으러 왔나? 근데 막말로 시원하지도 않아. 총으로 졸라 쏜다든가.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도 혼자 할 수 있는 걸 굳이 남이 나한테 해줘서 내가 이 시간을 내고 돈을 써야 된다면 이 고객이 재등록하겠어요? 전압 안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본 것만 얘기 드립니다. 자, 누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5개 슬라이드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방향성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라운드 숄더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뭐 더 하라면 더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더 표현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승모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델토이드가 더 중요하고 광배근이 더 중요하고 팩메이저가 더 중요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팩메이저라고 하는 큰 가슴근과 델토이드라고 하는 어깨 세모근, 그 다음에 라티스모스 돌지라고 하는 넓은 등근에 대한 발달은 다 어디랑 연결되죠? 숄더와 연결되죠. 그렇죠. 이 숄더와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가슴이든 삼각근이든 광배근이든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등뼈에 있고 승모근에 있다고요. 이 승모근을 제대로 훈련하거나 승모근에 대한 관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가슴 운동, 광배근 운동, 삼각근 운동에서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숄더에 대한 5개 항목은 다 강의를 했고요.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소 어려운 내용과 좀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복잡함을 저는
좀 1차원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드린 것밖에 안 돼요. 사실 이 관점을 더 높은 고차원적인 지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학자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트레이너가 고객을 지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길지만 저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렇게 찍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중간중간 제가 좀 졸릴까 봐 다소 좀 거친 표현 쓴 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더 좋은 강의, 그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면 몇 번 정도만 보시면 뜬구름 잡듯이 표현되는 다른 영상들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저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영상들 많이 있지만 기준이 없고 개념이 없는 영상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돼요. 얘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내가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과 차순위로 해야 되는 걸 구분짓기 위해서 기준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준을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시간이 허용된 만큼 남들보다 더 명확한 기준에서 더 건강한 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